안녕하세요. 충북지방 변호사의 소속 김혜은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원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고전, 법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덕분에 저도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는 책을 읽었고, 하나는 최용현 변호사님의 그 민주주의 키워드로 뒤집어 있는 정치고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변호사님이 이 책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국 전 장관의 법고전 산책. 이 책은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발달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그 사상가들, 루소라든지 로크, 몽테스큐에, 밀, 칸트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옛날 그 시험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의 사상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조국의 이 법고전 산책은 조국 교수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강연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 책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한테. 예, 제가 이 책을 조국 전 장관한테 직접 우편으로 받고요. 책 내용이 아주 쉽고 좋아서 제가 여러 권을 사서 몇 분 변호사님한테 선물을 했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책을 사서 선물하고 이렇게 그러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자한테 선물 받고 그 책 내용이 좋으면 여러 권을 사서 돌리는데 그게 그 저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여기 민주주의 키워드로 뒤집어 읽는 정치고전? 이건 어떠한 책일까요? 이 책은 우리 충북변협 소속인 그 최용현 변호사가 쓴 책인데요. 이 최용현 변호사의 책은 깊이나 폭이 좀 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법고전 산책 이걸로다가 책을 읽으면서 그 사상가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 건지 좀 이해력을 좀 키운 다음에 최용현 변호사의 책으로 읽으면서 그 좀 더 심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다소 가벼운 에세이 느낌이라면 그 최용현 변호사님의 책은 원서를 읽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공부한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김 변호사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줄까지 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읽던데 줄을 그어서 읽으면 그 지식이 저한테 꼭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줄 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 책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이 있긴 합니다. 오늘은 그 여러 법 고전 사상가들 중에서 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초보자이긴 하지만 루소의 추첨 민주주의 주장이 다소 놀라웠어요. 추첨으로 대표를 뽑자. 그런 생각이 되게 신선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루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루소는 그 1712년 스위스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난 지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루소 곁을 떠나서 사실상 루소는 이제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성장 환경이었는데요. 16살 때 이제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에 가서 귀족의 미망인과 만나서 연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글도 쓰고 여러 사상가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명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 대작을 남겼는데요. 이 교육에 관한 애밀, 인간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헤친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 계획론 이런 같은 명조를 남겼죠. 그러다가 이제 66세인 1778년 죽었는데요. 루소가 사망한 지 11년이 지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이 루소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 사상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기초가 됐다고 합니다. 그 루소의 개인사를 보면 5명의 자녀를 모두 고아원에 보냈거든요. 그리고 미망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가족도 잘 다독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나라를 다스리는 사상을 연구하겠다. 모순 아닐까요? 루소의 어떤 가족사, 어떤 개인사에는 루소의 이제 불우했던 그 성장 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아마 그 성장 환경과도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 루소는 사람들이 왜 불평등한가 이 문제에서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또 그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렇게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한 게 아닌가. 우리 옛날 보면 그 식민지 시대에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군부 독재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루소의 사상이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는 불순하니까 체포령이 내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망명생활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루소의 사상을 보면 약간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런 것도 그런 것 같고요. 자연 상태의 인간을 보는 관점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홉스와 루소가 바라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 욕망을 추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해서 공동의 권력, 즉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았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홉스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투쟁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족한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사람들이 아주 대등한 상태에서 서로 계약을 한 것이고, 그 계약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가 골고루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진 제도, 국가, 법,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수 세력을 위해서 존재하고 대다수의 인권은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루소는 이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인간들을 억압하는 쇠사슬, 그래서 루소가 말하는 쇠사슬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그것을 합법적 폭력?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합법적 폭력,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루소의 이론에 의하더라도 인간 사회를 평화롭게 규율하려면 어떤 법적인 강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법자도 자체가 소수 세력의 이익만 위한 경우도 있고, 불합리한 경우도 있고, 법제도 자체는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수 세력으로 해서 남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제도가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는 경우, 그런 것에 이제 그 합법적인 폭력, 이렇게 이제 루소는 말하는 건데, 저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못된 합법적 폭력, 그거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세탁된 폭력이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폭력에 대해서 굴종적인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한 자유를 선택하시냐, 이런 선택의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죠. 그죠? 김 변호사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굴종으로 얻은 평화, 위험한 자유. 제 성격을 본다면 당연히 위험한 자유로 가는 게 맞겠지만, 가족과 여러 상황을 본다면 굴종으로 얻은 평화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굴종으로 얻었는데 과연 평화로운 마음이 들까도 의문이고요.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사람들이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하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전제로 사회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 권력이나 정부가 오히려 대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면 이건 사회계약의 어떤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소 입장에서 그 계약은 파기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정부나 권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혁명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의 이제 기초가 된 것이고. 근데 그럼 과연 아까 말씀드린 불종적인 평화냐, 위험한 자냐, 선택을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걸 선택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아까 이제 가족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우리가 맞섰을 때 다가올 위험, 그것이 어떤 것이냐, 어느 정도냐, 이거 달려있겠죠. 그것이 죽음이나 아니면 그것과 가까운 정도의 어떤 치명적인 것이라면 그 저항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독립운동하고 민주운동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분들의 덕에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이 됐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에 맞서 저항하더라도 최소한 옛날처럼 죽음이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죠. 구속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옛날보다 나은 상황이니까 현 제도나 이제 권력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당당히 맞서야 되지 않겠나.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내가 목소리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